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그럼 프로그램 실행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더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exe 파일 만들었어요. 그럼 이 exe 파일은 하드디스크에 있겠죠.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이제 얘를 실제 실행하려면 운영체제가 이제 CPU한테 그 코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코드를 어디로 옮겨와야 돼요? 메모리로 옮겨와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CPU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CPU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접근을 못해요. 우선은 메모리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exe 파일 그 코드 자체가 메모리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것 말고 그게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전부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int 변수도 같은 거 막 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계산도 하게 돼요. 그럼 그 계산된 결과들, 임시적인 값들이지만 그 값들도 어딘가에는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다 이제 메모리에 공간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코드가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의 공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함수 스택과 힙 두 가지로 나눠요.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은 함수 스택, 힙, 그리고 광역 공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공간만 있고, 우리가 광역 공간이라는 거, 전역 변수 같은 거, 그런 거는 힙에 있어요. 힙의 일부분은 차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스택은 뭐냐? 함수 스택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함수가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실행된 함수는 뭘까? 메인 함수겠죠? 그럼 이런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함수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컴파일러는 계산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서 컴파일러가 판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에 넣어놓습니다. 얘는 실행하면 이만큼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을 함수 스택에 확보를 해줘요. 그러면 메인에 내가 int n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다. 그럼 그 n이라는 변수의 값은 어디에 저장돼요? 요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뭐 이런, 또 그 함수에서 사용하는 임시값들, 필요한 임시값들을 저장한 공간들은 함수 스택에 생겨요. 보통 메인이 실행한 다음에 메인에서 또 다른 함수를 부르겠죠. 그게 printf가 됐던 뭐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가 됐던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메인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그 다음 불러진 함수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요. 얘가 얘를 호출하고 얘가 또 호출하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이고 또 얘가 끝나면 이렇게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자료 구조를 스택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스택은 이제 영어로는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쌓으면은 중간에 빼기는 힘들죠. 그래서 항상 맨 위에 놓고 맨 위에서 뺀, 그렇게 동작하는 어떤 자료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함수도 그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함수 스택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공간을 그냥 함수 스택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이 함수가 실행됐다 끝나면 일로 가는 거죠. 이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foo를 불렀다가 끝났어. 그 다음에 bar라는 함수가 불리면은 요 위치에 또 뭐가 생기냐면은 bar을 위한 공간이 생겨요. 그 얘기는 함수가 쓰던 데이터들은 함수가 끝나면 계속 남아 있어요.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 또 대해서 아주 깊게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변수란 뭔지는 아시죠? 변수는 프로그램 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가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변수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죠. 그 공간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도 붙이고 그 공간이 각 데이터마다 필요한 크기가 다르니까 타입도 알려줘야 되죠. 인트 타입이다. 더블이다. 더블은 뭐 8바이트 잡을 거고 인트면 4바이트 잡을 거고 뭐 데이터마다 다 다르겠죠. 배열이면 더 많이 잡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변수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그 변수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명이라는 것과 가시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시 영역은 이 변수를 내가 프로그래밍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가시 영역이라고 그래요. 변수의 가시 영역. 예를 들면 이렇게 n이라는 변수가 foo 함수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의 가시 영역은 요부터 여기 끝까지예요. 여기서는 n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써서 프로그램 할 수 있죠. 다른 데 가서 안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쓰면 그거는 이 n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시 영역 스코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n이라는 변수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언제 만들어져요?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만들어져요. 어디다 만들어져요? 함수 스택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함수 스택에 있다가 언제 없어져?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아요? 함수의 수명하고 같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면 전역 변수의 수명은 뭐랑 같을까?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있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개념을 얘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은 수명이 뭐랑 같아? 함수와 수명이 같아지는 거예요. 함수 수명을 갖고 있지 않은 애는 여기다 만들어지면 안 되고 어디다 만들어져야 돼요? 이쪽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전역 변수들이 들어가요. 그 전역 변수들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언제 만들어져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 세 개 다 없어져요. 세 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공간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은 운영체가 싹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얘는 뭐냐? 우리가 C에서 malloc free, C++에서는 new delete 동적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시점에 가서. 그리고 다 쓰고는 내가 필요할 때 반납합니다. 그게 동적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고 내가 이제 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에 만들어지지 않고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얼마만큼의 수명이 필요하냐? 제일 좋은 건 뭐만 쓰면 좋아요? 지역 변수들만 쓰면 좋아요. 왜냐하면 걔는 저절로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전역 변수 쓰면은 편리한 면은 있는데 쟤는 별로라는 거죠. 너무 많은 함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영향을 미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디버깅하기가 어려워요. 이 n이 문제가 되면은 얘만 문제가 되겠지. 근데 전역 변수가 문제가 되면 걔는 어디서 그 변수를 건드리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데서 쓰면은 그거 디버깅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다 그 함수 수용만 갖고 있는 애들 갖고 프로그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적으로 생성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 동적으로 생성하면은 반납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 끝나면 다 반납한다 그랬지? 그럼 나는 안 해. 프로그램 끝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할 테니까 난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 실제는. 근데 문제는 뭘까? 문제는 뭘까? 어? 메모리가 부족해질 수도 있죠. 예, 그게 중요한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들을 실행해가지고 쓰다가 바로 종료시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프로그램 실행해놓고 컴퓨터 끌 때까지 안 죽여. 저는 그런데 브라우저 띄워놓고 죽인 적이 없어요. 브라우저를 거의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럼 걔는 계속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일시적으로 쓰다가 없어지는 프로그램들이면 굳이 내가 귀찮게 딜리트를,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저절로 프로그램 종료되면 반납할 테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들이 언제 실행된 다음에 언제 종료될지는 몰라요. 되게 오랫동안 실행될 수 있고, 오랫동안 실행되다 보면은 얘가 저런 동적 메모리를 막 쓰면은 너무 많은 메모리를 쓰게 되겠고, 그러면 시스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해져서 시스템 성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하더라도 이런 애들 만들더라도 내가 직접 잘 반납을 해줘야 돼요. C++는 저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자바나 파이썬은 안 하죠. 그렇죠? 걔네들이 알아서 안 쓰는 거는 버려줘요. 왜 그러면 이것도 딴 얘기인데 C++는 자동적으로 못 해주고 파이썬하고 자바는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건 고민 안 해봤어요. 실행을 통제를 누가 하냐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실행 파일 만들어서 통제를 누가 해요? 운영체제가 해요. 운영체제는 그냥 방관자예요, 거의 대부분. 근데 자바나 파이썬은 걔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운영체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걔는 되게 많은 걸 아는 애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다 기억했다가 더 이상 쟤 안 쓰네? 버려줘야지 하고 버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C++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요 공간에 이제 메모리를 확보하면은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반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수명이 함수 수명보다 커야 돼. 함수 수명을 벗어나야 돼. 그러면 동적 생성이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필요할 때 전역 변수 쓰는 것보다는 동적 생성해가지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아서 이제 관리하는 게 편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방법까지 해서 동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C++의 첫 소스를 보면서 C++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는 간단한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봅시다.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C를 잘 알았으면 처음에 있는 게 전처리 문장이죠. 샵 include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 C랑. 어떤 차이점이 보여요? 네? 어떤 차이점이 보여요? 네? 파일 이름이 iostream이다. 예, 그 차이 있죠. 이제 우리가 C는 보통 이제 stdio 쓸 텐데, 그거 말고, 당연히 파일 이름은 달라지겠지. 근데
여기서, 네? 아, 입출력 물어본 게 아니라 define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define이 아니라 include, 샵 include. 첫 줄부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stdio 점 뭐라고 했어요? h. 얘는 점 h를 안 써요. 그러니까 C++에서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할 때는 점 h를 안 붙습니다. 점 h를. 그거 좀 차이점이죠.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점 h를 안 붙여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 프로그램 문장들은 뭘로 끝나요? 세미콜론으로 끝나요. 근데 쟤는 일반 문장이 아니라 전체의 문장이니까 끝에 세미콜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들 자바 같은 데는 저런 용도에도 세미콜론이 다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 전처리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처리라는 것과 일반 문장을 C나 C++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 그 구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샵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끝에 뭐가 없어요. 세미콜론이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석이에요. 뭐 주석은 똑같죠. 두 종류가 있고 C에서도 두 종류를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줄에서 주석 쓰려면 이렇게 쓰고, 그렇게 안 하려면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는 라인 주석이라고 그러죠. 뭐 라인 주석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end of line. 거기서부터 줄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준에서의 메인 함수는 int를 반환해요. 근데 여러분들 쓰는 환경에 따라서는 뭐 void main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표준에서는 int main이에요. int main. 그러면 함수가 반환 타입이 있으면 뭘로 끝나야 돼? return으로 끝나야 돼요. 그 반환되는 함수가 반환해야 되는 값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return 0이 있잖아요. 그럼 이 0은 누가 받는 걸까? 누가 참고하는 걸까? 네?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return 0을 받으면 뭐라고 인식해요?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했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함수에서의 return은 내 내부적으로 쓰는 return이죠. 근데 메인에서 return은 저기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메인은 유일하게 return문을 안 써도 문법 오류를 안 줘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return 제로를 써서 프로그램 많이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문법 오류 안 나요. 그리고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이제 return 제로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게 메인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죠. 입출력을 하는데 이제 뭐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printf 안 쓰고. 근데 C++는 C를 포함하니까 printf 써도 돼, 안 돼? 돼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 형식의 문제도 푸는 거 보면 C++에서도 속도가 빠르니까 printf를 계속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그래도 이제 C++를 연습하는 거니까 printf, scanf 쓰지 말고 이제 C++에 있는 기능 갖고 코딩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딩을 하는데 이거 설명이 어려운데 하여튼 이 cout이라는 애가 있어요. cout. 그러면 이 cout은 객체예요. 객체. 근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cout이라는 객체가 있고 endl이라는 게 있는데 앞에 std 땡땡 붙였어요. 땡땡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cout의 소속이 어디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 cout이라는 이름의 소속이 어디다? std라는 거예요. 그럼 std는 뭘까? standard library라는 거예요. 표준 라이벌리에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는 namespace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namespace, 이름 공간. 그래서 namespace를
뒤에 가면 나올 텐데, 하여튼. 네임스페이스 std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름들을 막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은 std, 그러니까 std에 소속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이름을 다른 데 또 쓰고 싶은 거야. 항상 우리는 프로그램 할 때 한 가지 이름을 한 가지 용도로만 제한해 쓰라 그러면 싫어. 똑같은 이름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계속 다른 데서도 쓰고 싶은 거예요. C에서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C++에서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 만들면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도 여기도 Cout 있고 여기도 Cout 있고 여기도 Cout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구분해? 앞에 요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라이벌에 있는 모든 이름은 어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std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라이벌에 있는 함수나 또는 뭐 객체나 뭘 쓰고 싶다. 그럼 앞에다가 std 땡땡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쟤는 std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없으면 이제 일반 네임스페이스에서 찾게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네임스페이스 정의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쓴 광역 스페이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광역 스페이스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뭘까? 광역 스페이스에 꼭 있어야 되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 메인입니다. 메인은 하나가 꼭 있어야 돼요. 메인은 우리가 이 메인을 특별한 네임스페이스에 안 넣어요. 넣으면 안 돼. 그래서 메인은 우리가 네임스페이스에 안 넣는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 보통 네임스페이스 정의 안 해. 근데 그렇게 이름을 넣지 않으면 광역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애들이 되겠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 네임스페이스에는 메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쓸 때마다 std 앞에 붙여야 되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std 네임스페이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out을 만나면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할까? 거기부터 가진 않고 제일 먼저 어디서 찾아볼까요? 광역 스페이스에서 먼저 찾아요. 광역 스페이스에 없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가? 여기 네임스페이스들 중에 먼저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가서 찾을 거예요. 광역 스페이스에 없으니까 요 std에 갔더니 있어. 그럼 그 std에 있는 애구나라고 알고 번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이게 가장 간결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은 각각마다 내가 얘를 쓰겠다라고 using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요 이름. 그러니까 내가 std 땡땡에 있는 cout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cout이 나오면 얘는 어디에 있는 애야? std에 있는 애죠. 근데 이렇게는 거의 안 써요. 얘 아니면 얘를 쓰는데 저는 다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는 걸 훈련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나중에 네임스페이스가 뭔가 추가되거나 바뀌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딱 보면 저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항상 우리가 코드를 읽을 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그게 더 가독성에는 좋아요. 타이핑할 때는 귀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무조건 스탠더드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방식을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프린트F 쓰고 싶다. 프린트F를 쓰고 싶으면
요렇게 써요. 요렇게. 그러니까 C 표준 라이브러리들 있잖아요. C 표준 라이브러리를 내가 C++에 쓰고 싶다.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옛날처럼. 근데 이거 좋은 방법 아니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C++에서 잘 돌아가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CSTDIO는. 그래서 CSTDIO 쓰고 쓸 때 여기서 printf해서 뭔가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좋은 방법이고, 얘에서 그냥 printf 해도 돼요. 얘는 두 군데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C 표준 라이브러리 있는 애들은 옛날 C 코드도 돌아가야 되죠. 옛날 C 코드는 이거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이나 이름들은 두 군데 다 정해놨어요. std라는 스페이스에도 정해놓고 광역 스페이스에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std를 안 붙여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C에 있는 함수가 됐던 C++에 있는 거가 됐던 항상 앞에다가 내가 맞는 함수가 아니면은 using namespace std 쓰지 마시고 앞에다 std를 붙이는 형태로 한번 프로그래밍을 해보세요. 그거 익숙해지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잘 돼요. 뭐 어색하지 않고 뭐 그것도 습관이니까 뭐 제가 강요는 못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는 됐죠.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혹시 네임스페이스가 또 추가가 될 때에는 그걸 구분하기가 또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소스 코드의 작성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여서 다 알고 있겠지만 C++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게 될 모든 언어는 이제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공백을 2칸 띄어야 되는지 뭐 3칸 띄어야 되는지 그건 상관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지만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이쁘게 작성하면 좋아요. 보기 좋게. 들여쓰기 잘하고 보기 좋게. 그걸 하나 참고해 보실 게 파이썬에서는 뭔가 추천해주는 그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맷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즐겨 쓰는 어떤 코딩하는 형태가 없다. 그러면 그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적절한 형태로 써가지고 가독성 좋게 해야 되는 거고 보통은 우리가 ID를 써서 코딩을 하죠. 그리고 이 ID들은 다 뭔가 들여쓰기 같은 걸 자동화 해줘요. 그래서 내가 중괄호 열어놓고 엔터 치면은 들어가 있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ID에 있는 기능들을 내가 잘 활용하면은 저절로 이쁘게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여쓰기가 이상해졌어. 그럼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 딱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I, 커맨드 I 누르면 들여쓰기 딱 맞춰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내 아이디의 사용법들 자유롭게 쓰게 했으니까 자기 아이디는 되게 편리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뭐 보통은 숏컷 같은 것도 거의 외우고 매번 메뉴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야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 친구로는 쌍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시작하고 끝을 내고 중간 가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코드들 제시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PPT의 공간이 협소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해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때? 시작과 끝이 눈으로 확 보여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이 시작인데 끝이 안 보여. 그럼 뭐가 문제야?
너무 길게 만든 거야. 이게 내 컴퓨터 화면 뭐 너무 작게 만드시면 되겠지만 좀 크게 폰트를 잡았을 때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커지면은 너무 그 블럭을 길게 만드신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듈화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듈화. 그래서 한눈에 잘 보이고 간결하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보려면 또 일로 가서 또 보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코드는 주석은 있고요. 주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불필요한 주석은 오히려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숙제 내줄 때 모든 줄마다 주석을 달아놓으면은 코드 읽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주석만 달아주세요. 꼭 필요한 주석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꼭 달아주시면 되겠고, 보통 우리가 주석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요겁니다.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보통 우리가 주석을 왜 달까요? 나중에 얘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면 왜 이렇게 코딩했는지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달지 마시고 코드를 바꿔가지고 잘 이해되게끔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요런 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얘는 어떤 조건식이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한 조건식이 있는데 저 조건식이 뭔지 나중 되면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뭘 달아놨어요? 위에다 주석을 달아놨어요. 근데 저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뭐 또 너무 길긴 하지만 그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함수는 이름이 있죠. 함수의 이름은 가독성을 높여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잘 정해서 놓으면 이거는 주석 없이도 쫙 읽히는 거예요. 학생의 졸업학점이 맞춰졌는지 검사하는 거구나 라는 거고, 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면 절로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추상화해 놓으면 가독성도 높아지는데 모두 좋아져요. 수정하는 것도 편해지는 거예요. 만약 조건을 바꿔야 되면은 저 함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우리가 주석을 달 때 주석 달아놓고 만세 부르면 안 되고, 주석 달기 전에 오히려 코드를 개선해서 그 주석이 필요 없어도 의미 전달이 잘 되게끔 작성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돼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좀 지나서 코드를 수정했는데 주석을 안 바꿨어. 그러면 이 주석과 코드가 불일치해요.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워.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개선할 때, 아니 코드를 바꿀 때 모두 같이 바꿔줘야 돼요. 관련 주석도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안 바꾸면 그게 되게 코드를 읽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코딩할 때 제일 좋은 건 주석 하나도 없어도 잘 읽히는 코드가 제일 베스트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코딩을 하도록 우리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꼭 필요한 주석만 달고, 그 주석들을 달았어도 나중에 만약 코드를 수정하면은 필요한 주석 내용을 바꿔줘야 되면은 꼭 수정된 거에 맞게끔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주석이면 지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주석이고요. 전처리 문장.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C 함수를 쓸 때는 C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써도 되는데 대부분 C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많이 쓸 리는 별로 없어요. 다 C++에 또 다른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매스 같은 거, 수학 함수들, 사인, 코사인 같은 거는 그냥 옛날 C 함수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 C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 쓰고 싶으면은 include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옛날 했던 거 .h에서 .h 없애고 앞에 뭐 붙여요? C 붙여요. 그러면 그 C++에 맞게끔 조금 바뀐 헤더 파일을 쓰게 되는 거고, 함수 부를 때
이렇게 SED 땡땡 붙여서 부르시면 된다. 그리고 이건 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C++ 20이 되면 샵 인클루드를 없앤대요. 없애고 모듈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듈 개념을 보면은 여기 끝에 뭐가 붙어? 세미콜론. 전처리기가 다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거는 안 써봐서 개념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른 언어랑 비슷해지는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좀 덜 파악이 돼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보니까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엑스포트, 임포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일에서 모듈을 정의하고 이 모듈에서 내가 임포트하고 그러면 이 헬로 월드에 있는 모듈에 있는 엑스포트된 함수들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되면은 샵 인클루드 요 전처리 있었던 그 형태가 바뀝니다. 저건 안 해봤네 내가. 하여튼 그렇게 차이 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수 정의까지만 보고 끝냅시다. 오늘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자, 함수 정의는 C 때 다 배웠으니까 알죠. 그래서 함수를 는 이제 이렇게 모듈할 때 쓰는 어떤 단위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 내에서 실행되는 단위는 함수예요. 함수 단위로 실행이 되는 거고 그거는 객체 지향으로 옮겨와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들을 만들어서 이 함수들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호출돼 가지고 전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어떤 입력을 받아 가지고 뭔가 해 가지고 어떤 값을 반환해 줄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정의할 때 정의하는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변수 목록, 그 다음에 몸체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C++는 파일 단위로 컴파일하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 이 파일에 있는 함수를 쓰려고 그러면은 정보를 줘야 되겠고 그 정보를 줄 때 이제 헤더 파일에다가 함수의 선언을 넣게 되죠. 함수의 선언은 몸체가 없고 끝에다가 세미콜론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원래 함수 선언은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 선언에 보면 매개변수 목록은 이제 int x, int y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함수 선언에는 이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 선언은 그냥 저거는 정수 두 개를 받는 함수구나 그것만 알면 돼. 그 이름이 x인지 y인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함수 선언에도 이 x와 y를 써줘야 좋죠. 왜? 가독성이 좋은 거예요. 함수 선언을 컴파일러만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도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읽을 때는 int 되어 있는 것보다 int xy 그럼 xy 값을 뭔가 넣는 거구나. 이름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매개변수 이름이 원래 함수 선언할 때는 없어도 되는 거지만 넣어주는 게 좋죠. 가독성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또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단위가 있을 때 이 단위는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수가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함수가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려면은 복잡해지겠죠. 그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성이 높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도 한 가지 역할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결합성이 낮아야 되는데 결합성이라는 거는 이 함수를 수행했을 때 영향받는 게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적어야 좋겠죠. 그래서 결합성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결합성을 무지막지하게 높여주는 요소가 뭘까?
전역 변수의 사용이에요. 전역 변수를 이 함수 저 함수 막 쓰면 이 모든 함수는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막 잘못해가지고 이 함수들이 다 오동작 하는 거죠. 그래서 결합성을 높여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함수의 몸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서명만 그 함수의 바깥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모듈화, 추상화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함수들을 만들어서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드가 간결해지고 가독성도 높고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환 타입이 없으면 어디 갔어? 보이드로 써요. 보이드로 쓰고요. 그리고 리턴문 설명하기 싫고 없네? 오씨. C에서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예요? 매개 변수가 어떻게 될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C에서 정확하게 이 함수는 그 매개 변수가 없다라고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C에서는 얘와 얘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C++는 이 두 개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는 건 C++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애다. 그러면 그냥 빈 거 써요. 빈 거가 내가 생략하거나 그냥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는 이렇게 놓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C++는 이제 함수의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얘 이렇게 보이드를 여기다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고 그리고 이제 반환 타입이 있는 건 리턴으로 값을 반환하는 리턴문으로 종료가 돼야 돼요. 안 그래도 되는 게 유일한 것이 메인. 나머지 함수들은 반환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반환하는 타입, 뭐 호환되는 걸로 반환을 꼭 리턴문으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종료되는 경우는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는 경우. 근데 더 이상 실행할 수 없는 문장이 없는데 얘가 반환 타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오류예요. 근데 보이드 함수면은 반환 타입이 더 이상 실행할 것이 없으면 프로그램 함수가 종료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라는 게 있는데 예외가 발생하면은 함수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은 아마 C에서는 잘 안 배운 개념인데 이제 요즘 같은 언어들은 이제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일부러 예외를 발생해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리턴문 이후에 문장이 있으면 문법 오류 나요. 저거는. 그렇죠? 저런 거 이제는 짜면 안 되겠지. 그렇죠? 이제는 한두 번 프로그램 해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리턴문의 문법은 그리고 이 함수 호출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함수 선언이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컴파일 할 때 우리가 1패스, 2패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원패스를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밑에 있잖아. 투패스를 하면은 쭉 내려가서 보고 못 봤던 거 다시 하면서 다시 번역하면 되거든요. 근데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원패스로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요거를 번역하는 순간 얘가 뭔지 몰라. 그러면은 이제 오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에 함수 선언이 있거나 함수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호출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거는 함수 정의만 갖고는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그렇죠? 얘를 앞에 놓으면은 여기서 얘는 블루 쓰셔도 여기서 여기 부르는 코드는 오류 나겠죠. 그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함수 선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불필요하더라도 함수, 내가 정의한 함수들의 모든 함수 선언들을 미리 해놓고, 그러면 이 뒤에서는 함수 정의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위에다 함수 선언이 있으니까 함수 정의는 내가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가독성이 좋은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돼요. 호출하는 순서가 아니라 코드를 읽을 때 편안한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정의해 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려면은 순서에 영향을 안 받아야 되겠죠. 순서에 영향을 안 받으려면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함수 선언이 있어야 되겠고, 보통은 내 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 함수도 쓸 수 있으니까 함수 선언을 헤더 파일에 넣어놓고 이제 쓰게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